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애벌레가 태어나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 배가 고파요. 열심히 먹기 시작합니다. 먹다 보니까 먹는 거 말고 또 다른 삶이 있을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삶을 찾아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르다가 만나게 되는 한 애벌레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노란 애벌레. 그 애벌레와 사랑을 하게 되죠. 사랑하면서 행복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다시 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끝까지 올라가 봐요. 올라가고 나서 또다시 알게 되는 게 있죠.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것. 그때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네, 나비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여행은 먹고 살기 위한 거였어요. 그 다음은 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그리고 애벌레에게 세 번째 여행은 나비가 되는 것.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주제는 삶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로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인생수업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호스피스 환자들, 6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두 분씩 잠깐 마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인사 많이 한다. 악수 한번 하시고, 여기 세 분이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네, 악수 한번 하시고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벌써 코끝이 찡하고 눈가에 습기가 차오르기 시작하기도 하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30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요. 어떠세요? 마음이 이야기 나누고서 나는 더 우울해졌다, 그대로다, 좀 더 행복해진 것 같다. 한번 손을 잠깐 들어볼게요. 나 좀 우울해졌다. 나 우울해. 네. 보통이다. 뭐 그대로다. 난 좀 더 행복해진 것 같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먼저 떠올랐던 것 미안하다 또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사랑한다.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 왜 웃으세요? 이렇게 슬픈 이야기인데 왜 웃으세요? 아까 제가 불렀던 노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네. 어느새 길어진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행복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네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 나왔나요? 네. 내가 비록 먼저 가지만 나는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살았어. 너는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봐. 막상 떠날 때가 되고 보니 사회적인 눈과 시선과 어떤 평가들 이런 것들보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내가 정말 그때 그 가슴이 뛰는 일을 하지 못하고 접었던 것.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린다.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여행을 다니고 더 많이 사진을 찍고 더 많이 행복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는 죽을 때가 돼야만 현명해지는 걸까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 덕, 체 이 세 가지의 골고루 발달할 때
전인 교육이죠.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전인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인생 수업이 아닌가. 내가 살아간 삶을, 아이들이 살아갈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행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라는 거잖아요. 아직 발현되지 않은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힘을 끌어냄으로써 세상에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육이 아닌가.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이어야만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행복한 교육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들을 보면 대체로 삶과 유리돼 있죠.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면 배울수록 더 즐거워야 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하는 게 싫어지죠. 1학년 아이들 어때요? 뭐 물어보면 막 이래요. 그럼 왜 들었는지도 모르고 들어. 근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될수록 배움으로부터 멀어져요. 혹시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테니스? 없으세요? 그럼 스포츠 좋아하는 거 어떤 거 좋아하세요? 농구 하면 할수록 어때요? 어렵고 좋아요. 힘든 일을 할 때마다 더 즐거워지고 더 하고 싶어지는데 공부란 놈은 왜 하면 할수록 왜 하기가 싫어지는 걸까? 그게 바로 내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이 내 삶과 내가 만나는 이 아이들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다음 이야기 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독수리가 보이는데요. 독수리는 양쪽 날개로 날아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 날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날개, 첫 번째 날개는 자존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에요. 오른쪽에. 행복할 수 있는 실력이죠. 이 자신감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느낌. 잘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작은 성공들을 여러 번 해봤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걷기까지 아기가 걷기까지 5만 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5만 번을 넘어져야지 비로소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그 어린아기, 정말 미약한 그 어린아기조차도 5만 번의 넘어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5만 번의 넘어짐조차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떠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그때보다 내가 아기였을 때보다 인간으로서 더 큰 힘을 갖고 더 많은 경험을 했는데 왜 그때보다 더 나약한 힘을 갖게 됐을까? 더 힘이 약해졌을까? 아마도 관계에서 오는 비난, 비판, 좌절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 난 이미 5만 번 넘어져서 걸은 사람이야. 태어나서 아주 아기였을 때도 나는 이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젖먹던 힘까지 내라고. 두려울 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교실에서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실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아이가 뭔가 왜 망설이게 될까요? 왜 주저하게 될까요? 내가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놀림당하면 어떡하지? 비난당하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럴 때 아이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러면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말하기 힘들어요. 네, 소위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내가 말을 하려면 정확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말을 했을 때 창의적이다. 답이 아닌 경우에는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독특한 생각을 한다. 또는 참 저런 생각을 용기 있게 말을 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그렇죠? 용기가 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다. 실패할 것 같은, 틀릴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도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한 이 친구에게 선생님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너무 형식적인 박수였나요? 그럴 때 아이들이 이 교실에서는 우리 선생님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걸 용납해 주는구나. 맞아요.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공부한 NLP,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이라는 학문의 전제는 뭐냐면요. 실패는 없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실패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실패라고. 하지만 에디슨은 9999번, 정말로 9999번인지 모르겠지만 상징적 의미겠죠. 그러한 실패를 겪었을 때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이것을 그만두지 않는가. 실패라니 불이 켜지지 않는 9999가지의 방법을 알게 됐을 뿐인걸. 정말로 9999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의 또 밑바탕이 되는 힘은 뭐냐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 못하고 그럴 때 세상이 나를 다 비난한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나를 안아줄 거야. 그래서 참 가족이나 선생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주저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것에서 의미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느끼는가, 이것을 내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 웃고 있죠, 그렇죠? 제가 웃고 있는데요. 이게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아이들과 함께 야영을 가요. 생각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스카우트를 하면서 야영 갔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행복했던 경험이 많으면 삶의 레파토리가 넓은 거예요. 이거 해보고 싶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야영을 갔을 때인데 지금 이제 두 줄 건너기를 하고 있어요. 두 줄 건너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애들이 건너고 있으면 줄을 자꾸 흔들어요. 노를 젓자고 하면서 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너다 떨어졌는데 그걸 잡고서 참 행복해했던, 이 아이도 별로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네,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네. 돌아보면 행복했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행복했던 경험은 묻어두고 살아요. 또 놀랍게도 나에게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10명의 이야기보다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 1명의 이야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야, 너 왜 그 모양이니? 그 말 한마디 하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10명이 아니야, 너 괜찮아 라고 얘기해도 회복이 안 돼요. 맞아요? 힘드셨겠어요. 아니 왜 우리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말은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죠? 네. 우리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할 겁니다. 반복 질문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물어보면 돼요. 행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끝나면 감사합니다. 뭐 행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듣고 감사합니다. 행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반복해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이거 어떻게 해? 재밌을 것 같아요? 난처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 난처한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이건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시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 더 우울해졌다. 보통이다. 행복해졌다.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더 우울해졌다. 보통이다. 행복해졌다. 네,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손을 드셨으니 먼저. 예.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항상 지금 요즘에 계속 행복하다는 말을 듣고 정말 저도 행복해지는. 지금이 행복하다. 네, 행복해지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경험을 네. 말하면서 그게 다시 떠올라서 네. 그 기분이 다시 느껴졌어요. 그 기분이 다시 느껴졌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해주실 분? 네. 계속 반복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행복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 상당 부분이 가족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는 것과 제가 어떤 걸 할 때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하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모둠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기만 했을 때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좀 처음엔 시작은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분의 인생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그 장면을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행복해졌어요. 쉽게 연결되는 여자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 모둠도. 네. 처음에 행복을 생각할 때 떠올리기 어려웠는데 네. 작은 행복부터 하나하나씩 찾아가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행복감을 느끼고 있구나 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얘기를 사실 다 하셨어요. 우리들 마음은 마치 빙산과 같아서 드러나 있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죠. 무의식 속에 많아요.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불행했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행복했던 경험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이 반복 질문법은요, 그 상담할 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게 반복해서 자꾸 물어보면요, 곤란해요. 곤란하고 막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이 막 밀려오죠, 그쵸? 처음에 몇 마디 얘기하다가 불편함이 밀려오는 순간 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왜? 의식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무의식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했던, 정말 몇 년 동안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훈련들이 명상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내면을 성찰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그런 자원들이 참 많아요.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들 그 레몬 있죠. 레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으로 탁 잘라서 탁 했을 때 이 과즙이 있죠. 그거 한번 지금 어때요? 침 돌고 아우 진짜 쪽쪽 빨아먹는 것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까지 해서 침 돌게 해야 되나. 레몬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몸이 생리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면 우리 몸도 그때 행복을 느꼈던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복을 더 많이 느낄 때 더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방금 한 행복 탐구,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것들을 찾게 될 때 참 많았구나, 적은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왜 우리는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소중하게 여겼나. 나의 생각을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좀 더 돌려보고 그 마음을 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활동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아까 인생 수업 이야기를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지덕체. 그 다음 EBS 다큐멘터리 아이의 사생활 4부 다중지능 편을 보면요,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강점 지능 세 가지와 직업이 연결돼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복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동안 에너지를 쓰겠죠. 쓰지만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면서 충전도 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아닌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고갈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참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송에서 나온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의사고요. 두 번째는 디자이너, 한글 디자이너 이상봉 씨. 그다음에 발레리나 가수 유나 씨인데요. 당연히 다 강점 지능이 다르겠죠, 사람마다.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지능이 발달해 있습니다. 무슨 지능일까요? 자기 이해 지능이에요. 자기 성찰 지능이에요. 자기 성찰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무엇을 할 때 나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요. 제가 전에 제주도에 일정 연수를 갔는데 일정 연수에 오신 남자 선생님이 45 정도로 돼 보여요. 그 말은 뭡니까? 거의 40이 되어서야 교사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대를 졸업하고 그 당시 공대 나오면 할 일이 참 많았죠.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한 10년을 살고 보니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까지 쭉 돌아본 거예요. 성찰을 해보니까 나 어렸을 때 꿈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보통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못 먹어도 고 하면서 그냥 가요. 하던 일 계속 하죠. 왜? 다시 교대 가서 4년 해서 임용고사를 봐서 온다는 건 참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가정도 있고 경제적인 그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분은 거기에서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나 다시 돌아갈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 그분이 어린 시절에 자신을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15년이라는 시간을 거스르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한 공부를 하고 다녀오기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선진교육의 특징은 그거예요. 많은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도록 도와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은 경험을 해요. 이 아이들이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다양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함께 해봐요.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해봅니다. 하다 보면 나는 이걸 하면서 살고 싶어. 이걸 배우고 싶어. 이 경험을 하고 싶고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그게 정해지면요. 저절로 공부가 돼요. 말려도 공부합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힘들어하느냐? 내 삶과 관련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길이기도 해요. 행복한 길이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자기 성찰 지능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뭐냐면 너무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우울함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네. 뭐냐면 그것이 내가 그러한 성찰을 했을 때 세상에 나와서 그것을 표현하고 나눌 때 그것이 가치를 발휘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성찰하다가 좋았다가 이거 반복하다가 이건 성찰이요, 이건 뭐요 이러면서 그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삶을 경험하고 돌아보고 그 조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래요. 내가 지금 현재에 있잖아요. 현재에서 과거로 가서
행복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보면서 반성도 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어떻게라는 지혜를 가지고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계속 자신을 이제 책망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로.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을 하더라도 좋아, 나 찌질해 라고 인정하고 좋아, 나 찌질해. 실제로 보면 찌질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찌질하지 않습니다. 찌질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찌질한 거예요. 내가 왜 찌질한데? 넌 안 찌질한 것 같아? 네가 더 찌질해, 나 안 찌질해. 어때요? 더 찌질해 보이죠? 그냥 나 찌질해, 맞아. 찌질해. 그건 내가 찌질한 거 맞아. 그래서 어쩌라고.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나는 지금은 더 잘할 수 있어. 왜? 인정했으니까. 그러고 나온 거예요. 나 찌질해. 나 안 찌질한데? 내가 뭐가 찌질한데? 지금 찌질함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건데 그래 맞아 나 찌질해.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할 거야. 더 이상 나를 벌 주지 않을 거야. 나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거야. 지금 내가 그거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만회해야지. 더 잘해서. 그럼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현재를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고 나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합니다. 그 코칭을 만든 티모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원래 테니스 코치거든요. 테니스 코치인데 그분이 테니스 코칭을 하면서 선수들을 보니까 선수들이 계속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혼잣말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선수들을 보니까 어떤 선수는 되게 성취가 좋고요. 어떤 선수들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혼잣말 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봤더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난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혼잣말을 내적 대화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성공률도 높고 실패했을 때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다고 해요.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성취도 낮고 한번 떨어지게 되면 잘 못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테니스만이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구나. 삶에서도 똑같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대화를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그 내면의 대화를 좀 더 나에게 힘을 주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라이프 코칭이라는 스포츠 코칭에서 나온 라이프 코칭이라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합니다.